재밌는 자연학교 초대 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생활 속 생태 감수성을 찾아주시는 분. 이분 얘기를 듣고 나면은 동네를 좀 두리번거리게 되더라고요. 뭐 제 눈에는 별로 보이는 것도 없고 보여도 뭐가 뭔지 모르겠지만 네, 이분과 얘기 나누고 나면 영향을 좀 받죠. 동네에서 자연을 관찰하는 9가지 방법의 저자, 동네 전문 관찰자 최성용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제가 이거 지난주엔가 여는 말에서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네. 그 경의선 타고 가는데 송충이가 있더라 혼자. 그래서 학생이 밟을 뻔하다 안 밟아서 참 다행이다 하는데 송충이가 좌석 밑까지 열심히 기어가서 어쨌든 숨었다 얘기를 했는데요. 그때 제가 이 얘기를 SNS에 올리니까 댓글에 지금 송충이 때문에 얼마나 나무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막 이렇게 걱정하는 댓글도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나무 걱정을 해야지 왜 송충이 걱정을 하고 있냐. 예, 송충이를 내가 잡았어야 됐나 그랬는데 그때 작가님께 송충이죠 하고 여쭤보니까 그게 아니다. 미국 흰나방 애벌레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서 제 책을 좀 다시 읽어보시죠 하고 권하셨잖아요. 아, 하필이면 그 책에 딱 그 그 내용이 얘기가. 있죠. 그래서 제가 이 책을 그 대목이 다들 저처럼 미국 흰불나방 애벌레를 송충이라고 한답니다. 지금. 이게 뭐 구분이 가능한가요? 그냥? 구분이 가능한데요. 구분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별로 없긴 합니다. 그래도 누가 송충이야 하면 제가 옆에서 멋지게 아니야 미국 흰불나방 애벌레야 이러고 네. 싶으니까. 자세히 보면은 당연히 다르죠. 그 보셨던 애벌레는 아마 약간 좀 흰색이 네, 맞아요. 많았을 거예요. 네. 근데 송충이는 조금 더 갈색이고요. 보통 그냥 송충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솔잎을 먹는 그러니까 솔나방의 애벌레를 송충이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송충이라고 생각하는 애들을 봤던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거기 소나무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없었죠. 그러면 미국 흰불나방 애벌레. 무조건 그런 건 아닌데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 송충이가 많았고 또 우리가 소나무를 또 끔찍이 아끼고 아꼈죠. 좋아하고 하니까 네. 그 송충이를 굉장히 싫어했었는데 이 미국 흰불나방 애벌레가 1958년인가에 이제 용산을 통해서 우리나라로 들어온 유입된 종이라고 해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조금씩 늘어나다가 한 70년대쯤 되면은 굉장히 많이 창궐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훨씬 눈에 많이 띄는 거죠. 눈에 많이 띄는데 그렇다고 해서 걔한테 송충이라는 이름을 붙였다라는 거는 송충이하고 미국 흰불나방 애벌레하고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다라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 비슷하다는 모양새가 그냥 이제 꿈틀꿈틀 기어다니는 그 벌레 거기에 삐죽삐죽 털이 박혀 많다. 있는 거 네. 그렇게 생기면 우리가 이제 다 송충이라고 부르죠. 예. 근데 그 중에 지금 우리가 도시에서는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게 미국 흰불나방 애벌레니까 보통은 그럴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주변에 소나무가 없으면 일단 그리고 털이 좀 하얀색이면은 네. 그런데 이게 그러면은 애벌레들이 다 그렇게 송충이처럼 생긴 건가요 원래? 다 그렇진 않죠. 그 송충이처럼 생긴 거는 송충이가 나방이잖아요. 네. 나방은 나비목이에요. 나비목 안에 나방이 있고 나비가 있는데 그 두 개의 애벌레가 좀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애벌레 하면 떠올리는 게 나비애벌레나 나방애벌레인데 네. 나방애벌레 중에 이렇게 털이 많이 있는 애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지간한 나방애벌레를 보고서 우리가 송충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나비애벌레들은 상대적으로 그렇게 털이 없는 애들도 꽤 있어요. 그 우리 애니메이션 같은 거 보면 뭐 애벌레라고 해서 굉장히 머리 이만하고 네, 되게 맞아요. 예쁜 라보. 애벌레 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보통 그 호랑나비 애벌레가 그렇게 생겼거든요. 그 나비 애벌레 중에는 그렇게 매끈한 털 없으면 우리가 그래서 좀 볼만하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생긴 애벌레들도 있고 딱정벌레 애벌레. 딱정벌레들도 그 변태를 하니까 애벌레 시기가 있는데 그 걔네들의 애벌레 시기는 우리가 애벌레 하면 떠올리는 그런 애벌레하고는 조금 다르게 생겼어요. 좀 무섭게 생기기도 했고. 딱정벌레 같이 생겼나요? 아니요. 딱정벌레 같이 그렇게 딱딱한 껍데기를 가진 거는 성충이 됐을 때 그렇게 되고 어렸을 때는 좀 무시무시한 애들이 많아요. 그 딱딱한 껍질을 덮지 않고
무섭게 생긴 외양이 그대로 드러나서 무섭게 보이는 건가요? 이게 완전히 이제 변태를 해야지만 변태라면 완전 다른 모습으로 바뀌잖아요. 네. 근데 바뀌기 전의 모습들이 아름답지 않다. 네, 나중에 한번 보세요. 네, 왜 그래요. 그렇게 얘기하는지 아실 겁니다. 네. 아, 그래서 우리가 막 다 죽이는구나. 벌레가 보이면 무서워서. 그래요. 그래서 이 미국 흰불나방 애벌레하고 송충이는 그런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주변에 소나무가 없으면 누가 송충이야 그러면 아니야 저건 미국 흰불나방 애벌레야. 송충이는 쟤보다 털이 갈색이야. 요 두 줄 우리 외워뒀다가 아는 척 해보죠 앞으로. 그래요. 근데 가을이면은 송충인지 애벌레인지 이렇게 헷갈리는 그런 녀석들이 많이 보이는데 작가님 책을 보니까 미국 흰불나방 애벌레는 감나무, 단풍나무, 버섯나무 이런 화렵수를 닥치는 대로 먹어치운다고 그러셨는데요. 그리고 네. 제가 그 송충이 봤다고 하니까 제 글의 댓글에서도 송충이가 지금 나무들을 해치고 있다고 막 이렇게 나오고 그러면 지금 단풍절에 철에 단풍나무에서 보이는 거는 미국 흰불나방 애벌레일 확률이 높을 텐데 이 애벌레들이 화렵수를 먹는 게 무슨 송충이가 먹는 게 막 나무들을 해칠 만큼 그렇게 많이 먹나요? 그렇게 먹기도 하죠. 아, 그래요? 그럼 그 애벌레들 때문에 나무가 근데 보통 그렇게 잎을 많이 먹는 것 정도는 네. 이제 그 다음에 되면 죽진 않으니까. 나무 나무가 뿌리나 뭐 이런 데 그렇죠. 문제 생긴 게 한해 이제 아니니까. 좀 시달렸다가 다음에 그냥 살아나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요. 네. 그래서 이 애벌레들은 원래 걔네들 사는 목적이 먹는 거예요. 먹고 성충이 되는 게 계속 먹어서 이제 성충이 되고 성충이 되면은 짝짓기를 하는 게 목적이고 하다 보니까 애벌레가 특히나 나뭇잎을 먹는 애벌레가 있으면 또 걔네들이 한두 마리씩 있지 않지 않습니까? 때를 지어 때로 다니죠. 다니니까 나뭇잎을 많이 상하게 하기도 하죠. 그러면 이거를 막 방역을 해서 네. 애벌레들을 좀 죽여버리면은 결과적으로 나중에 나방이나 나비들이 적어지니까 그렇죠. 그 나무의 수분에 문제가 생기는 건가요? 그럴 수 있죠. 어. 이거 조금 선택의 문제이긴 해요. 네. 그 예를 들어서 시가지 외곽에 있는 그런 도심지가 아닌 곳에 나무가 있는데 거기에 만약에 이런 애벌레들이 꼈다. 네. 그거를 그럼 다 죽일까?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근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다니는 공원 한복판에 그 아래에 사람들이 많이 앉아 있는데 위에서 계속 애벌레가 떨어져. 이걸 우리가 견딜까? 아니면 요건 잡을까?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그 일반적으로 다 하나의 기준으로 이렇게 잡기는 어려운데 그래도 이제 기본적인 생각은 도시는 어쨌든 사람의 공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네. 살기 편안해야 되는 게 기본이긴 하지만 그 안에도 굉장히 다양한 생태계가 존재하니 그들과 함께 살려면 우리는 어느 선에서 그 태도를 결정해야 하는가라는 부분들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냥 무조건 그냥 벌레 나오면 무조건 다 잡고. 죽여라고 하면 정말 사람밖에 안 살겠죠. 그러니까 생태 도시 얘기들을 하는데 그렇게 만약에 좀 더 자연 환경이 잘 지켜지는 도시에서 살고 싶다면 적당히가 중요하다. 그렇죠. 적정선.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조금 있으면 추워지니까 네. 다 이제 들어갑니다. 애벌레들이요. 아, 이거 궁금해요. 그럼 그 애벌레들이 막 열심히 먹어요. 얘네들은 네. 많이 먹고 성충이 되는 게 목표니까. 네. 그러면 날이 추워지기 전에 전부 다 성충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못 되고 죽는 애벌레들도 있는 그 건가요? 곤충을 완전 변태 곤충으로 생각하면 네. 알, 애벌레, 번데기, 성충 이렇게 있잖아요. 네. 곤충마다 알로 겨울을 나는 애가 있고 애벌레로 나는 애도 있고 오. 번데기로 나는 애도 있고 성충으로 나는 애도 있어요. 오. 근데 대신에 걔네들 다 좀 따뜻한 데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좀 따뜻한 뭐 나뭇잎 밑이나 속에 들어간다거나 땅 속에 땅속. 들어간다거나 그런 식으로 이제 겨울을 나고요. 제가 알기로는 이 그 미국 흰불나방 애벌레 같은 경우는 번데기 형태로 겨울을 나고 도시에 사는 곤충 중에 성충으로 나는 걸로 유명한 게 무당벌레. 무당벌레가 성충인 성충이 상태로 돼서? 겨울을 나요. 오. 그래서 겨울에 그 베란다 문에 약간 틈 있잖아요. 예. 그거 살짝 틈 있으면은 무당벌레가 들어옵니다. 아, 월동 준비를. 네, 와서 막 때로 들어와가지고 막 수십 마리씩 있을 경우도 있어요. 뭐 얘네들 왜 들어왔지? 겨울을 날려고. 따뜻한 네. 곳을 찾아서. 네, 자고로
도시에 사는 무당벌레라면 베란다 따뜻한 거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이렇게 해서 우리는 모르지만 곤충들은 이미 우리하고 어떻게 공생할지 다 알고 있네요. 어디 가야 살 수 있는지. 그래요. 오늘 재밌는 자연학교 동네에서 자연을 관찰하는 9가지 방법의 저자 최성용 선생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샵 0999로 문자 남겨주세요.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블루 매직이 부르죠. 외롭긴 싫어요. Just don't wanna be lonely. 듣고 2부에서 뵐게요. 이렇게 아까 저희가 1부에서 미국 흰나방? 흰불나방 애벌레에 대해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보통 빨간 단풍나무에 많이 살고 있다고요. 그 애벌레가. 그러면은 잎을 다 갉아먹으면 애벌레들이 그 단풍나무 잎이 남아나지 않고 단풍이 많이 안 질 것 같은데, 그래 이 자연이 균형을 맞추나 봐요. 애벌레도 키우고 단풍도 물들고 나뭇잎이. 아니 근데 보통 애벌레들이 단풍 든 나뭇잎을 먹진 않아요. 먹을 거 별로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단풍이 들었다라는 거는 이제 광합성을 더 이상 하지 않는다라는 거고, 광합성을 하지 않는다라는 건 포도당이 없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보통 걔네들은 단풍이 들기 전 나뭇잎을 많이 먹고요. 미국 흰불나방 애벌레가 많이 보이는 이유는 보통 많은 애벌레들이 특정 식물을 먹는 애들이 많은데, 네. 얘는 거의 한 200종에 달하는 나무를 다 먹어치운다고 합니다. 아, 편식을 하지 않는구나. 네. 200종. 네. 그래서 이렇게 곳곳에서 보이는 게 네. 미국 흰불나방 애벌레다. 대단하네요. 근데 이게 단풍에 물든 나무를 보면 지금 선생님 너무 재밌는 얘기 해주셨는데, 애벌레들이 단풍잎을 먹진 않는다. 광합성을 안 하니까 그 안에 포도당이 없다. 그러면 이게 나무마다 어떤 건 빨갛고 어떤 건 노랗고 그러는데, 이것도 뭔가 광합성이나 이런 거하고 관련이 있나요? 그렇죠. 그 단풍이 드는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 네. 사실 요거는 조금 과학적인 설명이 필요한데요. 네. 아, 준비돼 있습니다. 저희 과학. 네. 근데 저는 이제 단풍 드는 거를 딱 떠오르면은 생각하면 머릿속에 드는 생각이 뭔가 좀 더 거대한 우주, 태양, 그리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생명체들, 막 이런 것들이 막 떠오르거든요. 네. 이렇게 한번 좀 생각을 하면서 상상을 하면서 한번 이야기를 들어봐셨으면 좋겠어요. 네. 한번 우주를 상상하면서 네. 최성용 선생님 얘기를 들어보도록 합시다. 네, 사실 우리가 모두 우주에 살고 있습니다. 네. 알고 계셨나요? 몰랐습니다. 네, 모두가 우주에 살고 있지만 보통 우주라고 생각하면 지구 바깥을 떠올리잖아요. 네, 근데 네. 우리는 지구라는 우주의 일부분에 살고 있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지구에 살면서도 우주에 살면서 여기가 우주라는 생각을 잘 못하다가 이게 우주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태양이 별로 보일 때가 있어요. 아. 그 보통 우리 밤하늘에 별이 굉장히 많이 점점이 박혀 있는데, 그 별들은 정말 다들 멀리 있어서 점으로 보이잖아요. 네. 근데 그 무수히 많은 별 중에 딱 하나의 별, 태양이라는 별이 굉장히 우리와 가까운 곳에 있고, 동그랗게 보일 정도로 가깝고, 그 별이 내는 별빛이 내 눈앞에 시야를 밝혀주고, 그 태양빛이 내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그럴 정도로 저렇게 가까운 별이 하나 있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참 신비하기도 하고, 때로는 막 몸서리쳐지기도 하고 하거든요. 제가 이제 그 단풍 이야기를 하는데 태양 이야기, 우주 이야기부터 시작을 한 거는 그렇게 그 단풍이 드는 게 태양 에너지하고 굉장히 관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네. 지구에 사는 모든 생명체들, 대부분의 생명체들은 태양 에너지를 먹고 살아요. 그런데 이제 태양 에너지를 그 지구 생명체가 그대로 쓸 수는 없고, 그것이 이제 생명체가 쓸 수 있는 방식으로 에너지를 변환을 해야 되는데, 그 변환을 하는 과정이 광합성인 거죠. 근데 그 광합성은 뭐 조류도 하고 박테리아도 하고 굉장히 다양한 생명체들이 하고 있지만, 광합성 우리 다 같이 하고 있지만, 네, 네. 우리한테 굉장히 친근하고 친숙한 거는 나무죠. 그 나무가 녹색의 잎을 가지고서 이제 광합성을 하는데, 우리 과학 시간에 배웠잖아요. 네. 그 광합성을 할 때 그 엽록체라는 곳 안에 엽록소라는 색소가 있어서 네. 그걸 가지고서 광합성을 한다. 그래서 나무는 녹색이다
있다라고 하는데 광합성을 하는데 색소가 필요하다. 그 의미를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이게 중학교 1학년 생물 시간에 시험에 나왔었어요. 그래요? 답이 생각이 안 나요. 근데 문제 푼 건 생각이 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색소라고 생각을 하면 색을 만들 때 사용하는 게 색소잖아요. 네. 그 어떤 색소가 특정한 색을 낸다라는 거는 다른 색은 다 흡수하고 그 색만 반사해서 튕겨낸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엽록소라는 색소가 녹색이라는 거는 녹색을 튕겨낸다라는 거예요. 네. 나머지는 흡수하고. 근데 나뭇잎이 이 나뭇잎을 녹색으로 만들기 위해서 엽록소라는 색소를 썼으면 네. 튕겨내는 색이 무엇인가가 중요하지만 네. 실제로 거기서 중요한 거는 녹색 이외의 나머지 빛을 흡수한다는 거예요. 예, 광합성을 할 때 색소가 필요하다라는 거는 색소가 빛을 흡수하기 때문인 거죠. 그 흡수한 빛을 가지고 물하고 이산화탄소 안에다가 막 화학 작용을 해서 우리가 먹는 포도당의 형태로 해서 화학 에너지로 바꿔서 집어넣는 거예요. 네. 그 과정을 통해서 태양 에너지가 이 생명의 에너지로 바뀌게 몸속 되는 영양소가 과정인 거죠. 되는 거죠. 나무 안에. 네, 예. 그걸 우리가 먹고 소화를 시키고 호흡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에너지로 이제 만들어지는 건데, 네. 그래서 이제 엽록소는, 그러니까 나무는 녹색 이외의 빛을 가지고서 광합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녹색을 싫어한다고 볼 수 있죠. 아하. 그게 엽록소가 있어야 광합성이 되는 거고, 네. 그 광합성 하면은 푸른 잎을 생각하는데 네. 녹색 잎을, 그게 사실은 광합성을 하면서 녹색을 튕겨내는 거고, 그렇죠. 나머지 색은 흡수해서 안에 갖고 있는 거네요. 싫어하는 색이 녹색이다. 본인의 색이 된 거죠. 이거 되게 재밌다. 그러니까 튕겨내는 게 모든 나무들의 나뭇잎 색인 거네요. 네. 그렇게 이제 녹색이 되다가 겨울이 되면 이제 잎을 떨어뜨리잖아요. 네. 그 잎을 떨어뜨리면 이제 광합성을 더 이상 하지 않을 거고, 그러면 엽록소가 필요 없겠죠. 필요 없는 걸 굳이 만들 필요 없잖아요. 네, 그러면 네. 엽록소를 만들지 않게 돼요. 그러면 녹색이 점점 없어지겠죠. 그 사이에 그러면 노란색이 막 나와요. 그 노란색 색소는 뭐냐면 엽록소만 그렇게 빛을 흡수하고 있었던 게 아니라 엽록소 옆에 있는 또 다른 색소들이 엽록소가 놓친 녹색 계열의 색을 나머지 색을 조금씩 흡수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고 있다가 이제 엽록소가 없어지니까 그 숨어있던 원래부터 있었지만 엽록소에 가려서 보이지 않던 색이 나타나는 거죠. 그게 노란색이에요. 근데 이제 빨간색 단풍도 있잖아요. 네. 그건 뭐냐면 엽록소가 파괴되고 했지만 잎에 그래도 당 성분이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남아있는 당 성분이 화학작용을 해서 변하면 빨간색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가 단풍나무나 이런 것도 얘기할 때 햇빛이 많은 곳에 가면은 더 단풍이 빨갛게 든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빛이 좋아야 예쁘게 네, 물든다. 그 말은 빛이 좋은 곳에 광합성이 잘 되니까 잎에 당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더 높은 거죠. 당이 더 많이 남아 있고, 네. 그러면 더 예쁜 빨간색이 되고, 그러면 이게 노란 잎이 있고 빨간 잎이 있고, 이게 그러다가 나중엔 또 시들잖아요. 그렇죠. 그건 그 빨간색과 노란색도 시간이 지나면 이제 색소가 다 파괴되고요. 그러면 이제 갈색으로 바뀌죠. 이 갈색은 이 타닌이라는 성분인데 네. 그 타닌 성분의 색이 갈색입니다. 아하, 색깔들이 빨갛고 노랗고 한 것들이 이제 그것마저 다 사라지고 나면은 마지막으로 떨어지는 게 타닌 성분이 돼서 갈색이 돼서 잎이 떨어진다 나중에는. 그래서 느티나무도 보면 이렇게 단풍이 될 때 노란색으로 물드는 네. 것도 있지만 붉게 물드는 애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똑같은 나무 안에서도 어디는 살짝 맞아요. 붉고 어디는 노랗고 막 이런 경우도 있어요. 네. 그 자연스러운 거네요. 자연스러운 그게. 거죠. 근데 저희 그걸 잘 모르니까 나무가 뭐 아프다,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 여긴 다 노랗고 여기 한 가지만 빨개 이런 나무들이 있거든요. 그게 자연스러운 거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잠깐 노래 한 곡 듣고 쉬었다가 이어가 볼게요. 오늘 최성용 작가님과 단풍 이야기 하고 있는데요. 얘기하다 보니까 10월 오늘 31일인데 그렇게 막 아름답고 찬란한 단풍을 못 본 것 같아요. 저는 저희 동네 나무들이 다 잎이 물들다 말았어요 지금. 아 그래요? 네. 너무 안타깝네요. 선생님은 많이 보셨나요? 아, 네. 요즘에 저는 그 길거리에서 단풍에 푹 빠져 있습니다. 진짜요? 네. 좋은 동네 사시네요. 거기는 단풍이 많이 졌나 봐요. 그 단풍을
단풍나무가 있고 아닌 나무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단풍이 물들면 다 단풍 아닌가요? 아, 그거는 붉은이? 이제 단풍이라는 단어 자체가 두 가지 뜻을 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갖는 좀 혼선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네. 단풍은 지금 좀 전에 제가 설명해 드린 것처럼 그 푸른 잎이 노랗거나 붉게 변하는 그 과정, 그거를 다 단풍이라고 하고요. 아하. 그런데 또 단풍나무라는 이름을 가진 나무가 또 있는 맞아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풍 들었어, 물 들었어라고 할 때 그렇게 표현할 때는 색이 빨갛거나 노랗게 변하는 모든 나무들을 다 단풍 들었다라고 말을 할 수 있고, 이 나무가 단풍나무야라고 할 때는 보통 그 단풍나무 속에 해당하는 나무가 있어요. 그 나무 이름에 아예 무슨 뭐 중국 단풍 뭐 이런 식으로 단풍이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는 나무들이 있고, 네. 또 예를 들면 복작이나 뭐 신나무 이런 나무들은 나무 이름에 단풍이 안 들어가잖아요. 네. 그런데도 걔네들은 단풍나무 속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술적으로는 복작이도 단풍나무에 들어가죠. 복자기가 뭔지 제가 몰라서 지금 무슨 얘기를 하시나. 제가 복작이를 뭐 여러분이 아실 필요는 없는데 제가 네. 설명해 드리는 이유는, 그러니까 나무 이름에 단풍이라는 말이 들어가지 않아도 단풍나무 속에 속이다. 속하는 그런 나무들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런 나무들은 단풍나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그리고 우리 단풍나무가 아니더라도 느티나무나 뭐 튤립나무처럼 굉장히 예쁜 단풍이 드는 나무들은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아, 하시면 그러니까 이건 단풍나무라고 부르진 않지만 네. 단풍이 잎이 노랗고 빨개지는 과정 자체를 단풍이라고 말하기도 하니까. 그렇죠. 사실 실제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풍이 느티나무 단풍이에요. 느티나무요. 네. 그러면 선생님 느티나무 얘기부터 해보죠. 네. 예. 느티나무가 왜 붉고 노랗다고 하셨잖아요. 저는 노란 잎만 봤는데 네.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예전에 학교에 그 느티나무였구나 그게. 네. 노란데 이 줄기 하나만 빨갰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보고 다 문과들이니까 잘 네. 몰라서 나무에 접을 붙였나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말씀하신 것처럼 빨간 물이 들기도 한다는 거죠. 네. 근데 이제 나무 개체 하나가 있는데 특정 부분만 그렇다고 하면 네. 그 특정 부분이 정말 독특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었다거나 아니면 그 가지에 뭔가 상처가 있어서 다른 가지와는 좀 다른 상황에 놓여 있거나 했을 가능성이 높죠. 더 접붙이진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그 나무 접을 이 열매 맺는 것도 아닌데 거기다 접을 붙였겠어요. 지금 네. 생각해 보니까 그런데 그때는 왜 저 가지만 왜 빨갛지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나란히 서 있는 나무들, 느티나무들 같은 경우에 환경이 굉장히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네. 다 똑같은 색일 것 같은데도 개체마다 어떤 나무는 빨갛고 어떤 나무는 노랗고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고, 느티나무는 저희가 가로수로도 많이 심어요. 네. 그래서 이제 가로수로 느티나무가 있는 동네에 지금쯤 가보면 이제 빨갛고 노란 게 이제 섞여가지고 쫙 이열로 이렇게 서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지금 청취자분들도 많이 얘기하셨지만 동네 당산나무로 많이 있었다. 네. 왜 느티나무를 당산나무로 많이 심었을까요? 당산나무. 그 동네 어귀에마다 이제 큰 나무 하나씩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제사를 지내면 당산나무라고 부르고 밑에서 쉬면 정자나무라고 부르죠. 그렇구나. 그래서 근데 두 나무가 보통은 한 나무 가지고 이렇게 제사도 지내기도 하고 밑에서 쉬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밑에서 쉬려면 얘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나무마다 생김새가 다르거든요. 그 수영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나무들은 위로만 쭉쭉 올라가는 나무도 있고 키가 그렇게 크지 않는 나무도 있고 그런데 네. 느티나무는 이렇게 팔을 옆으로 벌리면서 이렇게 쫙 넓은 퍼지니까? 그늘을 만들어주는 아하. 수영으로 자라요. 네. 그러니까 밑에 그늘 만들기 참 좋겠죠. 그리고 느티나무 자체가 굉장히 크게 자라고 오래 살아요. 그래서 1000년 넘은 느티나무 이런 것도 우리나라에 아직도 많이 있고요. 진짜요? 천연기념물 나무 중에 가장 많은 건 은행나무인데 그 다음으로 많은 게 느티나무예요. 그래서 천연기념물 느티나무들은 저기 산속에 있는 게 아니라 보통은 마을에 있어요. 마을 사람들하고 같이 있으면서 마을 사람들이 아끼고 애지중지 아끼고 그러면은 동물들도 동물원에 있는 애들이 수명이 더 길거든요. 야생에 있는 동물들보다. 네, 느티나무도 만약 산속에 있었으면 옆에 다른 나무들하고 막 치여가지고 잘 못 살을 수도 있어요. 근데 혼자 딱 단독수로 놓고서 사람들이 가꾸니까 굉장히 잘 자라죠. 요즘에도 어떤 공원에
벤치를 놓는데 벤치 옆에 나무 놓고 그 밑에 그늘을 들이우고 싶다라고 했을 때 가장 많이 선택되는 나무가 느티나무고요. 저는 조금 아쉬운 게 예전 그 동네에는 그렇게 나무들 느티나무 한 그루 이런 거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네. 요즘 도시엔 그런 거 없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우리가 나무를 도시에 심을 때 비교적 빽빽하게 심는 편이에요. 그렇게 해서 좀 어렸을 때도 그 틈이 좀 없게끔 이렇게 나무들끼리. 나무를 심는데 저는 동네에 보면은 근린공원 같은 거 있거든요. 다들 공원에 하나 정도는 느티나무를 옆에 공간을 넓게 줘서 한 그루 딱 심어서 걔를 한 1000년씩 키워봤으면 좋겠어요. 아, 옛날 정자나무처럼. 네, 그래서 우리 동네 공원에는 이 느티나무야. 이게 우리 동네 나무야. 이렇게 좀 여길 수 있는 동네와 함께 나이 들어가는 나무가 나무로 있었으면 좋겠다. 느티나무 한 그루씩 있었으면 좋겠다. 아, 그래요. 진짜 공원에서 막 그 서양식 조경으로 여러 나무들 놔두는 게 아니라 옛날 우리 시골 마을처럼 한 그루 혼자 딱 있게 공간을 남겨주는 하나씩만 딱. 네, 멋지네요. 그런 거. 그리고 선생님께서 또 튤립 나무도 있다고 하셨는데요. 튤립 나무는 그 원래 정식 명칭은 백합나무라고 백합나무. 꽃이 백합을 닮았다고 해서 백합나무라고 아하. 하고요. 비슷한 이유로 꽃이 튤립을 닮았다고 해서 튤립나무라고 부르는데 저는 처음 나무를 배울 때 얘를 튤립나무로 배워가지고 네. 튤립이 이제 입에 익숙한데요. 얘 같은 경우는 이 단풍을 말씀드리면 잎이 굉장히 커요. 잎이 큰데 그게 노랗게 물이 들어요. 그래서 단풍을 보고서 이 정말 시원시원한 단풍이구나라는 느낌이 드는 나무가 이 튤립 나무고요. 근데 튤립 나무는 위에 제가 튤립 모양의 꽃이 핀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아래 이제 잎이 너무나 크다 보니까 아래에서 이렇게 올려다 보면 그 꽃이 잘 안 보여요. 근데 이제 그 단풍이 들고 낙엽 지고 나면 그 꽃이 딱 꽃 모양으로 열매가 열리거든요. 네. 그때쯤 되면 이제 하늘에 딱 올려다 보면 그 튤립 모양의 열매들이 이렇게 점점이 하늘에 박혀 있는 모습까지도 볼 수 있습니다. 아하. 오늘 그 한종애님이 사실은 집에 새들이 와가지고 새집을 짓다가 사라지고 네. 완성도 안 시키고 가버리고 여름에 한 마리, 봄에 한 마리. 네. 그래서 새는 안 보이고 짓다만 집만 두 채 있다. 우리 집 처마 밑에 그러셨는데 이건 무슨 새들이고 어디로 갔을까요? 무슨 새인지는 제가 알 수는 없고요. 근데 뭐 새가 둥지를 짓다가 많은 경우는 꽤 많이 있어요. 아, 중간에 가버리는 게요? 동네 집이라고 하면 예를 들면 짓다가 그 집주인이 마음에 안 들었을 수도 있고요. 쟤 왜 자꾸 쳐다보지?라고 생각하면은 자꾸 쳐다봐서. 짓다 말고 갈 수도 있고 네. 또 이럴 수도 있어요. 암수가 같이 짓는데 너무 마음이 안 맞아. 그럼 새들도 그런가요? 암수가 그렇죠. 같이 짓다 마음에 안 들면 같이 헤어져. 막 짓는 경우도 있고 뭐 수컷이 지어놓고 암컷을 초대하는 경우도 있고 뭐 여러 종류가 있는데 네. 같이 막 짓는데 도저히 얘랑은 안 맞아갖고 못 살겠다 하면 짓다 말고 이제 갈 수도 있는 거죠. 오, 아니 이런 놀라운 얘기가 지금 여러분 지금 단풍나무 얘기 최성용 선생님이 그 한 3분의 1도 안 풀으셨어요 지금. 그래서 다음 11월 19일에 또 나오시거든요. 그때까지 단풍이 얼마나 남아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늘 못다한 얘기 또 여러분이 질문 주신 것 마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저희는 그때까지 숙제로 뭘 볼까요, 선생님? 30초만 얘기해 주신다면 숙제. 네. 요즘 열매죠. 뭐 열매. 뭐니 해도 지금 열매 아주 예쁜 열매들 많이 열려 있으니까요. 네. 단풍과 함께 그 사이사이에 빨간 열매도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열매가 뭔지 11월 19일 화요일에 또 다시 여쭙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